푸틴 대통령 동지는 빠른 시일 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하려는 용의를 표명하였다. 뉴스타트 3부로 이어갑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서 1박 2일간의 북한 방문 일정을 들어갑니다. 러시아는 이번 방북 기간에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고 특히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잔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 북한을 국빈 방문한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발표했습니다. 같은 시각 북한도 방북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초청에 따라 러시아 연방 대통령 울라지미르 울라지미로비치 푸틴 동지가 6월 18일부터 19일까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국가 방문하게 됩니다.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건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2000년 7월 이후 24년 만입니다.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은 지난해 9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양측의 공식 발표가 나온 뒤 크렘린궁은 러시아 언론을 통해 보다 자세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늘 저녁 평양에 도착해 내일 정상회담 등 주요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방북 기간에 여러 개의 중요한 문서에 서명할 예정이며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회담을 마친 뒤 언론을 상대로 회견도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Во-первых, он неизбежен. Просто сейчас идет активное развитие комме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основном, скажем так, военно-коммер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크렘린궁도 두 정상이 안보 현안 외에 경제와 에너지, 교통, 농업 등 다양한 분야를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러시아와 북한의 교역 규모가 9배 증가해 3,330만 달러에 이르렀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개정하는 데도 찬성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방문에 대해 양국 간 군사 협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의 무기 제공에 대한 상응 조치를 취할 경우 한반도 안보에도 적잖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우려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푸틴의 이번 방북 자체는 걱정되지 않지만 북러 관계가 더 가까워지는 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주고받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북러 간 군사 협력이 더 심화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대가로 러시아의 반대급부가 제공된다면 한반도 안보에도 파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Not just because of the impacts it's going to have on the Ukrainian people, because we know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re still being used to hit Ukrainian targets, but because there could be some reciprocity here that could affect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국무부는 북러 밀착이 미국만의 걱정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우크라이나 독립, 전 세계 비확산 체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우려할 일이라는 겁니다.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두 나라 협력에 대응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don't believe any country should support this deepening relationship, and we will continue to call for Russia to respect all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번 방북을 푸틴과 김정은의 외로운 브로맨스라고 비판하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국제사회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토 사무총장도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지원을 거론하며 나토가 한국 등 인도태평양 우방국과 더 긴밀히 협력해야 할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I have therefore invited the leaders of Australia, Japan, New Zealand and the Republic of Korea to the NATO summit in Washington next month. 백악관은 북러 협력의 범주와 결실을 지금 시점에 확인할 수는 없지만 매우 긴밀하게 주시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는 오늘 서울에서는 한중 외교 국방 고위 당국자들이 회동합니다. 양측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어서 북러 정상회담에 맞서 한중이 견제에 나서는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조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중 외교부와 국방부가 참여하는 외교안보 전략대화가 오늘 서울에서 열립니다. 2013년과 2015년 국장급으로 개최된 데 이어 이번에 처음으로 차관급으로 격상됐습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과 순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고 양국 국방당국에서는 이승범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장바오친 중앙군사위 국제군사협력 판공실 부주임이 참석합니다. 외교부는 양국이 양자관계와 한반도 문제, 지역과 국제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GPS 교란 공격 등의 긴장고조 상황도 거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갖고 있는 인식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또 중국이 갖고 있는 인식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접근해야 되지 않는가. 우리 정부는 북러 군사밀착과 북한의 도발이 영내 평화와 안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강조하고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거듭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한일중 정상회의 당시 중국과의 입장차로 안보 문제에서는 비교적 낮은 수위의 공동 메시지가 나온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발표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의료계 집단 휴진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대형 상급 종합병원에 이어 동네 병원들까지 오늘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휴진에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대한의사협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앞서 예고했던 대로 의사협회가 오늘 전면 휴진에 나서죠. 네, 개원이들이 소속된 대한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총파업 휴진에 돌입합니다. 어제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무기한 휴진에 이어서 전국 병의원들도 집단 행동에 나선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이른바 빅5 소속 병원들도 개별적으로 휴진에 동참합니다. 정부가 파악한 의료기관 사전 휴진 신고율은 4% 수준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참여하는 병의원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의협은 어제 대국민 호소문에서 의대 증원 재논의와 전공의, 의대생에 대한 행정명령 취소 등 3가지 요구안을 정부가 거부했다며 휴진 강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의협은 오늘 오후 2시 서울 여의도에서 의대생과 학부모들까지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의사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금지 명령을 내리고 개원일을 담합행위에 동원했다며 의사협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아산병원도 추가로 집단 휴진 계획을 내놨다고요? 네, 일단 오늘 서울 아산병원 교수들도 의사협회 집단 휴진에 동참합니다. 규모는 전체 인원 가운데 60%가 넘는 220여 명입니다. 이어서 다음 달 4일부터 추가로 휴진에 돌입하기로 한 건데요. 아산병원 교수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휴진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290여 명으로 전체의 7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동안 휴진을 한 뒤 정부 정책에 변화가 없을 경우 휴진 기간을 연장하거나 무기한 휴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어제부터 일반 진료와 수술을 무기한 중단한 데 이어 연세대 의대 교수 비대위도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하는 등 의료 공백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4개 광역별로 중증, 응급질환별 순환당직제를 실시하고 집단 휴진으로 병원이 손해를 보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미 아프고 힘든 환자들에게 또다시 고통과 불안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휴진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YTN 황보혜경입니다. 환자단체들이 서울대병원과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휴진을 강행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가 환자의 불안과 피해라면 그 어떤 이유도 명분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왜 환자들이 의료계와 정부의 극단적 대립 속에서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전공의 9천여 명이 4개월 이상 의료 현장을 이탈한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무기한 휴진에 들어가면 환자의 불안과 피해는 더욱 커지고 환자의 안전도 더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의료계가 집단 휴진하는 오늘 문을 여는 병원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전화로 안내받으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콜센터를 통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는 응급의료 포털에 들어가서 시군구별로 문을 여는 병원과 의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응급의료 정보 제공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가까운 지역에서 진료 중인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비대면 진료를 볼 수 있는 곳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의료계 일부가 집단 휴진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현장 점검 행보를 이어갑니다. 당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서울시립공공병원 가운데 하나로 서울대병원에서 위탁 운영하는 동작구 보람의 병원을 방문해 의정 갈등 해결 방안과 진료 공백 최소화 대책 등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계속해서 의료계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환자단체들과 만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등과 간담회를 가지고 의정 갈등 사태로 인한 환자들의 어려움을 들을 예정입니다. 네, 한편 여야는 오늘도 상임위원장 배분 원구성 협상에 다시 나섭니다. 어제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했지만 입장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기존 입장과 논리를 서로 설명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길었고 결론적으로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며 오늘 양당 원내수석 간 대화를 더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11개 상임위를 구성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진전이 없어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최대한 서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젯밤 영동고속도로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추돌해 6명이 다쳤습니다. 통영 대전고속도로에서는 대형 화물차 2대가 부딪히는 사고로 도로가 전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올라오는 차를 향해 소화기를 뿜어보지만 시뻘건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젯밤 11시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안산분기점 인근에서 차량 6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등 2대가 불에 탔고 6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뒤따라오던 차가 공사 구간에 정체돼 있던 차들을 미처 보지 못하고 들이받으면서 연달아 추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구겨진 대형 트럭. 그 옆으로 캔 음료들이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통영 대전고속도로 통영 방향 무주나들목 인근에서 25톤 화물차 2대가 추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화물차 운전자가 고장으로 갓길에 세워진 또 다른 화물차를 보지 못하고 들이받았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차량에 불이 붙고 적재되어 있던 음료수 등이 도로 위로 쏟아지면서 2차선 도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좁은 길목 사이로 모여든 소방차에서 연달아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젯밤 10시 50분쯤 서울 봉천동 단독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난 집에 있던 주민 2명이 대피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고속버스에서 20대 초반의 앳된 얼굴의 남성이 경찰에 연행돼 끌려 나옵니다. 버스 옆자리 여성이 잠든 사이 신체를 만진 혐의로 전주터미널에서 체포된 겁니다. 피해 여성은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에 맞춰 터미널에서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이 남성은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도한 것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6월 18일) 화요일 스타트 브리핑 시작합니다. 먼저 조선일보입니다. 사생대회면 죽기 살기 대회인가요? 농담 같지만 실제로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에게 한 질문입니다. 중고생들의 국어, 수학 등 학업 성취도가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죽기 살기로 공부해야 할 판인 것 같습니다. 실제 예시를 몇 개 보시죠. 물이 차올랐들을 물을 발로 차 올린다고 라고 이해를 하거나
사례를 하다를 예시를 들어 설명하는 걸로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또 조짐이 보인다는 말을 듣고 누굴 조져요? 욕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본 학생도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믿을 수 없겠지만 현실입니다. 학생들의 국어 실력과 문해력은 매년 추락하고 있습니다. 7년 전만 해도 국어 실력이 보통 이상인 비율이 중3은 84.9%, 고2가 75.1%였는데요. 지난해에는 각각 61.2%, 52.1%로 뚝 떨어졌습니다. 고2 학생 가운데 절반은 국어 실력이 보통 이하라는 얘기죠. 문해력이 떨어지면 다른 과목도 줄줄이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를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풀까요? 대표적으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학생도 16.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 이유는 뻔합니다.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게다가 코로나 때문에 대면 수업이 줄었던 것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교 현장에선 제대로 된 교육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어인데 외국어처럼 들리면 학생들도 얼마나 답답할까요? 어른들이 단 1시간이라도 스마트폰 대신에 책을 손에 들 수 있게 이끌어주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서해 북단 바다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바지락도 안 잡히고 꽃게를 잡아도 살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텅 빈 껍데기만큼이나 어민들의 가슴도 멍들고 있습니다. 인천 옹진군 장봉도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원래는 바지락이 1년에 100톤 정도 나오는 곳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절반가량으로 줄었고 올해는 심지어 작년의 5분의 1 수준밖에 바지락이 안 잡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조개류도 줄어든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어민과 환경단체들은 크게 3가지를 꼽았습니다. 수온 변화와 해양 산성화, 또 인천공항 소음 등이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짐작하는 겁니다. 특히 수온 변화는 꽃게가 자라는 시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백령도와 대청, 서청도 어민들은 아예 금어기를 늦췄는데요. 지금 잡아봐야 껍데기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또 수입도 줄어서 근심도 큽니다. 어민들은 아예 조업을 포기해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정부가 정확한 원인 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함께 담았습니다. 이어서 국민일보 보시죠. 직장인들이 많이 찾는다는 커뮤니티인 블라인드. 그런데 최근 MZ 직원들 사이에서 환승 움직임이 있습니다. 블라인드에서 인트라넷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인트라넷의 인기 배경은 건의사항을 직접 제안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측에서 확인을 하고 직접 피드백을 준다고 합니다. 내가 낸 의견이 실제 사내 제도로 반영이 되니까 효능감을 느끼는 거죠. 블라인드에 안 좋은 소식이 올라오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사내 인트라넷의 인기 비결로 꼽힌다고 합니다. 이에 LG나 SK, 삼성 등 국내 기업들은 인트라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받고 직원들끼리 관심 있는 분야와 아이디어도 공유하는 커뮤니티가 된 거죠. 좋은 말도 3-4번 일하는데 욕설과 비방만 가득하다면 누가 애정을 갖고 일할까요? 직원과 경영진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랍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입니다. 실손 보험금을 청구하는 곳 가운데 76%가 동네 의원이다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쭉 하면 비급여 주사를 놓는다고 하는데 예를 들면 영양제 주사를 놓고 해열제로 청구하는 등의 사례가 있다는 거죠. 자세히 보겠습니다. 비급여 항목인 도수치료의 사례를 한번 볼까요? 비급여 항목은 병원마다 제각각 의료비를 정하죠. 그런데 이 도수치료 진료비, 상급 종합병원은 19만 원, 의원급 기관은 60만 원으로 차이가 꽤나 컸습니다.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이유입니다. 이러다 보니 실손 손해율은 13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2월부터 5월까지의 실손보험 지급 보험금을 병원급별로 나눈 건데요. 1, 2차 병원의 증가세가 두드러지죠. 특히 1차 병원의 비중이 큽니다. 올해 1분기에 비급여 주사로 청구된 보험금 가운데 76%가 1차 병원입니다. 이에 업계에선 손해율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신문은 비급여 진료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시죠. 오늘부터 의협이 예고한 집단 휴진이 시작됩니다. 지역사회에선 쉬는 병원 불매운동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휴진하겠다고 예고한 동네 병원은 지난 13일 기준 1,463곳, 전국 병의원 중 4% 정도입니다. 다만 반나절만 쉬는 등 변칙 휴진을 하는 병원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전국 병원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 다급한 건 환자들이죠.
환자단체는 환자가 정부를 압박하는 도구로 쓰이고 있다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습니다. 또 맘카페에선 효진병원 리스트를 공유하고 이참에 병원으로 옮긴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출구 없는 의정 갈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환자들이 더 피해를 입지 않기만을 바랍니다. 6월 18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스타트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 열리는 재판 살펴보겠습니다. 이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기소된 이근전 대위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 오전 10시쯤에 나옵니다. 이 씨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여행 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박모 씨의 유족이 전범 기업인 쿠마가이 구미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결과가 오늘 오후 2시에 나옵니다. 재작년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기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걸그룹 멤버 안모 씨의 항소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안 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마약 상습 투약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 씨의 6번째 재판이 열리는데 유 씨는 지난달 14일 재판에 앞서 기자들을 만나 지인에게 마약을 권유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21호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기업 효율성 분야가 대폭 상승하며 역대 최고 기록을 견인했지만 정부 효율성은 더 떨어졌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가 올해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7개 나라를 대상으로 국가 경쟁력을 평가했습니다. 각종 통계와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부의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역량을 평가한 결과입니다. 우리나라는 올해 21호, 지난해보다 8계단 상승하면서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22위를 기록한 이래 10여 년 만에 도약입니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명 이상 국가를 뜻하는 3050 클럽 가운데서는 미국에 이어 2위입니다. 4대 분야별로 보면 생산성 증가와 경영 관행 등을 평가한 기업 효율성 부문이 23위로 10계단 뛰면서 종합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인프라 부문도 11위로 5계단 올라섰습니다. 인프라 가운데 특히 인구 대비 R&D 인력에서 1위, 특허에서 4위를 차지한 과학 인프라가 1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경제성과 부문은 16위로 2계단 떨어졌습니다. 여행 수지 등 민간 서비스 수지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4대 부문 가운데 정부 효율성 분야가 39위로 1계단 더 하락하며 순위가 가장 낮았습니다. 정부 효율성을 가늠하는 세부 항목 가운데 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조세 정책 부분이 34위로 8계단 떨어졌고 기업 여건은 6계단 상승했는데도 47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67개국 가운데 싱가포르의 국가 경쟁력이 3계단 올라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가 2위로 올라섰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저희 SK의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또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SK의 역사가 전부 부정당하고 후광으로 저희가 사업을 키웠다라는 판결의 내용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최신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스타트 경제, 오늘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세기의 이혼 아직 진행 중입니다. 차태원 SK 회장 어제 기자회견 전에 깜짝 등장을 해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변호인 측이 이제 발표를 할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직접 이렇게 나온 이유, 이것 또한 메시지로 볼 수 있겠죠. 네, 사실은 제가 일요일 오후에 그 산업부 담당 기자분이랑 몇 분이랑 밥을 먹고 있었어요. 네. 근데 갑자기 전화를 받고 뛰어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일이시냐라고 했더니 월요일 날 기자회견이 잡힌 것 같다. 꽤 중요한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월요일 날 기자회견에 나오실 분은 최태원 회장은 없었어요. 없었고 이형이 SK 수펙스 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랑 그리고 법률 대리인 등등이 나오실 것으로 예상이 됐었는데 사실은 깜짝 등장을 하신 거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있어서 최근에 저희 이제 2심 재판이 얼마 전에 끝났는데 1심 재판보다 훨씬 더 최태원 회장의 좀 재산 분할 측면에서는 불리하게 나온 측면이 있습니다. 1심 재판은 600억 정도 상당의 재산 분할이 있었는데 명령이 있었는데 2심 재판에서 이게 이제 1조 3천억이 넘어 버렸죠. 즉 부부의 공동재산의 범위가 훨씬 넓어진 것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항변을 하는 모습 하나와 또 하나는 이제 저희가 좀 이따 말씀 나누겠지만 SK그룹의 어떻게 보면 역사와 자긍심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결국 노태우 전 대통령과의 관계, 그 비자금으로 SK가 성장한 데 또 일부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 재판부가 얘기한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려고 하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나서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법원 판단에 대해서 적극 해명하면서 이 판결문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 이런 발언을 했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과거를 좀 돌아가야 되는데요. 1994년에 최종현 선대 회장에게 2억 8천의 증여를 받습니다. 증여를 받고 이것을 이제 지금 주식회사 SK의 전신인 대한텔레콤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고요. 그것이 이제 최종현 선대 회장이 돌아가시는 바로 직전인 1998년에 주식 가치가 많이 오르게 되는데 재판부에서는 이 1998년에 최종현 선대 회장 돌아가기 전에 주식 가치가 주당 한 사실 100원이라고 계산을 해서 그 이후에 사실은 최근에 35,650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한 12.5배 정도 증가를 시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한 355배 정도 주가를 밀어 올렸다라고 보고 있어서 최태원 회장을 상속 승계형 경영인이 아닌 자수성가형 경영인으로 본인이 낮은 주가에 물려받아서 그걸 굉장히 많이 상승시킨 것처럼 얘기를 재판부는 보았는데 사실은 주식 취득 1998년 당시에 주식 한 주당 100원이 아니고 1,000원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125배로 10배 늘어나고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355배에서 35배에서 35.5배로 10배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제 주식 가치 산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지금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본인의 기여를 낮추는 이제 발표였는데 자수성가가 아니라 어찌 보면 승계성가라고도 볼 수도 있겠는데 최태원 회장의 주장대로라면은 지금 이혼 소송의 2심 결과 이 재산 분할액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간 복잡한데요. 달라는 질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열심히 공부를 해보니까 부부가 이제 재산이 두 가지 부류가 크게 있더라고요. 공동재산이 있고 특유재산이 있습니다. 공동재산은 부부가 공동으로 일구어온 재산을 공동재산이라고 볼 수 있고 특유재산은 결혼할 당시에 이미 갖고 있던 재산이나 아니면 결혼한 이후에 일방적으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을 이제 특유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면 공동재산을 어느 정도 볼 것이냐의 측면에 있어서 지금 주식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면 시청자분들께서 생각하실 게 그러면 공동재산에서 2심 판결에서 나온 공동재산의 가치가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특유재산의 가치도 좀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1심 판결에서 얘기한 1조 3,800억이라는 재산 분할의 금액이 좀 바뀔 가능성도 있는데 문제는 지금 현재의 그 부부의 공동재산이 한 4조 정도 되는데요. 이거를 지금 1심 판결에서 65대 35로 나누라고 주문한 데서 지금 1조 3,800억 원이 나온 거잖아요. 결국은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이 두 분이 결혼하신 게 언제냐? 1988년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증여를 받아서 했던 게 94년, 최종현 선대 회장이 돌아가신 게 98년이니까 어떻게 보면 부부의 결혼 생활이 이미 더 일찍 시작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어느 정도 산정할 것이냐, 65대 35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타당할 것이냐의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1조 3,800억이라는 숫자 자체도 변할 수 있지만
그 숫자 자체가 변화하는 데 있어서 이 부부의 공동재산을 어느 정도 일궜느냐의 부분도 좀 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것이 주식 가치의 산정 부분뿐만이 아니고 나머지 부분들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복잡합니다.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2심 재판부가 기자회견이 끝나고 난 뒤에 판결문을 수정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예, 판결문 수정한 것은 주문 내용은 바꾸지 않고요. 저게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문 내용 자체는 바꾸지 않고 주문 내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하에서 기재 잘못 같은 것들을 꼭 이제 수정하는 것을 판결 경정이라고 하는데 그거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주당 가치를 100원 그것이 사실은 한 주당 가치가 1,000원이었다. 이런 부분 수정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것을 바라보는 관점이 최태원 회장 측의 관점은 이거 경정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오류를 수정한 것이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노소영 관장 같은 경우는 이것 자체가 대세에는 지장이 없는 결국은 이거 부부의 공동 재산을 읽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판결 자체에 주문 내용 자체에 크게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최태원 회장 측이 이제 반박을 또 노소영 관장 측도 입장을 발표하면서 재반박에 나섰죠. 네, 맞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부부가 공동으로 SK CNC라고 하는 지금 이제 주식회사 SK의 전신이 된 흡수 합병된 회사인데요. 그 SK의 지배 구조의 정점에 있던 회사의 가치를 같이 키워온 것은 사실이고 이것은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보아야 된다. 그리고 최태원 회장이 개인적인 어떤 이런 소송, 이혼 소송이라는 것에 있어서 자꾸 회사 차원의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유감을 표했습니다. 네, 뭐 결국 두 사람의 이혼 심리가 장기화되고 복잡해질 것 같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 최 회장이 상고 뜻을 밝히면서 뭐 기업의 명예 회복에 힘쓰겠다, 나서겠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고요. 입장 발표가 이 최 회장의 입장 발표가 상고심에 또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기업 가치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이게 우선은 길어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판단을 두 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상고심 자체 판단을 하는 것과 지금 최태원 회장 항고한 부분, 이게 판결 경정을 한 부분이 굉장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이 두 가지 대해서 판단을 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앵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어쨌든 간에 SK 하이닉스가 굉장히 퍼포먼스가 좋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기업의 추동력이 좀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나라고 시장에서는 좀 걱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재판이 길어지는 과정에서 결국은 경영 공백 같은 것들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우려의 시선은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또 이혼 소송과 관련해서는 또 들어오는 대로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제 짚어보겠는데 지금 밤사이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강세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다가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5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요. 두 가지 정도가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기업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테크 기업들의 어쨌든 간에 이윤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것 하나가 있고요. 거기다가 인플레이션이 한 2달 연속 미국에서 조금 시장의 기대만큼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이제 연준의 플랜처럼 내려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조만간 어쨌든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 아니냐. 거기다 최근 들어서 뭐 연준의 인사들 중에 일부가 그중에서도 저희가 좀 굉장히 매파적이라고 생각했던 인사들이 연내 기준금리 인하도 가능하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결국은 시장에서 매크로 팩터와 어떤 기업의 실적 팩터 둘 다 굉장히 만족되는 조건이 일어나면서 결국 이렇게 증시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월가에서는 S&P 500 지수가 연말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해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미 증시가 불안하다, 거품이 꺼질 것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위험한 부분은 뭐냐면 지금 상위 10개 기업의 시총의 비중 같은 거, 주가지수의 비중이 지금 너무 커져 있는 상태이긴 하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미국 증시가 다 좋은 게 아니고 일부 섹터, 특히 AI 관련된 섹터 이쪽만 굉장히 지금 좋은 상황이거든요. 이럴 때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어떤 조그만 충격이 오더라도 지금 굉장히 밸류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좀 떨어질 수 있는 폭이 큰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AI발 어떤 혁명이라는 것이 단순히 쉽게 끝나진 않을 거다. 특히 최근 들어서 애플에서 세계 연례 개발자 회의하고 하면서 결국 이것이 온 디바이스 AI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또 다른 형태의 AI의 어떤 2차 모멘텀이 시작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걸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약간
아까 전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저는 고점 대비 조금 더 올라갈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측면은 저도 말씀드린 대로 그 온디바이스 AI 같은 것들의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고요. 사실은 AI가 사실 지금은 데이터 센터에 보내서 결과를 처리하고 등등등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지만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 개인화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온디바이스 AI가 내 손으로 들어오는 것은 좀 다른 스토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결국 AI 랠리가 조금 더 갈 것 같다. 지금이 완전 고점은 아닌 거라는 이제 분석까지 전방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지난해 말 서울 광장시장에서 외국 관광객에게 터무니없는 바가지를 씌워 논란을 빚은 일이 있었죠. 당시 서울시까지 나서서 정량 표시제를 비롯한 신뢰 회복 대책을 내놨었는데요. 잘 지켜지고 있을까요? 윤태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푸짐한 양에 넉넉한 인심까지 얹어주던 광장시장은 지난해 말 난데없는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15,000원짜리 모듬전을 시키자 겨우 10개 남짓. 터무니없는 양을 내준 모습 등이 SNS를 타고 급속도로 번진 겁니다. 급기야 서울시까지 나서 정량 표시제를 도입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는데 내년 상반기부터 정량 표시제가 도입됩니다. 가격은 물론 사진과 함께 음식 중량까지 같이 보여주면서 6달이 지난 지금 상황은 어떤지 다시 시장을 찾아봤습니다. 평일이지만 가게마다 점심을 해결하려는 손님들로 빼곡했습니다. 떡볶이랑 순대 하나만 주시겠어요? 그러나 정량 표시제를 지키는 점포는 빈자리를 찾는 것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대부분 예전 그대로 메뉴판에 가격만 적어둔 상황. 시장을 자주 찾는다는 방문객도 논란 이후에 바뀐 게 별로 없다는 반응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정도 양이 나오지 않을까. 그때랑 특별하게 변화는 사실 느낄 수는 없어요. 매장마다 어떤 분이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가게마다 양은 어떻게 다를지 취재진이 직접 비교해봤습니다. 모듬전 하면 얼마?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가 평소에 정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물어봤지만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가게 3곳에서 모듬전을 포장해왔습니다. 가격은 모두 똑같이 15,000원인데요. 무게는 각각 얼마나 되는지 저울로 직접 재보겠습니다. 같은 가격인데도 550g대에서 760g대까지 많게는 200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정량 표시제가 지켜졌다면 없었을 일이지만 YTN 취재 결과 상인들의 반발로 사실상 무산된 상태였습니다. 음식 재료마다 무게를 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인데 관할구청도 법적으로 도입을 강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대신 여러 언어로 볼 수 있는 QR코드 메뉴판을 마련하는 등 외국인들도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정을 위한 노력에 상인들도 노력하고 있다지만 더 적극적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내륙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낮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도 강하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신미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도 참 많이 더웠는데 오늘은 기온이 더 오른다고요? 네, 오늘은 불볕더위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2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더 높겠고요.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경남 밀양의 경우 낮 기온이 36도 선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계속되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출근길인 지금은 비교적 선선함이 감돌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1.2도, 대전은 19.8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경기 남부와 남부 내륙 곳곳으로는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3도, 광주와 대구는 34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요즘 날씨는 덥지만 하늘은 쾌청한데요. 오늘 표정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함께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대기질도 양호하겠는데요. 하지만 낮 동안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은 수준까지 치솟겠고요. 곳곳에서 오존 농도까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무리한 야외 활동은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과 경북 지역 산간을 중심으로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35도까지 치솟으며 이번 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남부와 제주도의 경우 목요일에 비가 내리면서 심한 더위는 누그러지겠지만 중부지방은 30도로 웃도는 불볕더위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또 오전까지 서해안과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짙게 끼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를 마칩니다.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